안녕하십니까. 2021년 아시아 투데이 금융권 채용 페스티벌 관련 은행 분야 채용 설명회 진행을 맡은 슈페리어 뱅커스의 김정환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아시아 투데이에서는 5년 전부터 실질적으로 유소의 대학에서 금융권 채용 설명회를 진행을 해왔고,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유튜브로 온라인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은행 분야와 관련한 채용 설명회로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국민은행 인사부의 김영각 차장님 모셨고요. 그리고 하나은행 인사부의 이보람 차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은행 김영각 차장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국민은행 HR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영각 차장입니다. HR부에서는 지금 4년째 근무 중에 있고요. 한 3년 동안은 인사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했고, 그리고 올해부터 채용 담당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나은행 이보람 차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하나은행 인사 섹션 이보람 차장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사실 직접 한 분 한 분 뵈면 더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사실 온라인으로도 뵐 수 있어가지고요. 그나마 좀 다행이고 이런 또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이나마 지원자분들께 도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은행입니다. 특히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가계금융에서 선두권, 리딩은행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기업금융 쪽, 그리고 글로벌 금융 쪽으로도 열심히 진출하고 있는 은행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기업금융과 글로벌 금융 분야에서 강점이 있는 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국민은행 김 차장님, 국민은행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국민은행은 우선 국내 최다 고객수와 최고의 고객 만족도, 광범위한 지점을 가지고 있는 은행으로서 은행권 최초로 개인 고객 5천만 명 돌파를 했으며 인터넷 뱅킹 고객 2천만 명 달성, 그리고 954곳의 오프라인 지점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년 연속 포브스 코리아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며 디지털 혁신을 선도해가는 고객 중심의 은행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은행입니다. 네, 하나은행의 이보람 차장님, 하나은행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저희 하나은행 지원자분들께 좀 특색을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은행 입행하셔서 비전 측면에서는 글로벌과 디지털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업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역동성과 소통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하나은행은 24개국에 216개의 현재 사무실과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영업점 오시면은 또 본점 가시고 하면은 많은 해외 OJT 경험이나 MBA 연수, 그리고 디지털 쪽으로는 DT 유니버시티나 카이스트 연계 과정, 수많은 연수들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고, 그 연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글로벌과 디지털 인재로 성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거에 충청, 서울, 보라 많은 은행 합병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공존하는 그런 소통의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열정 있으신 분이라면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은행 영업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은행들이 대기업 여신 관리를 상당히 잘했고, 그리고 최근에 어떤 금리 인상 추세에 맞춰서 은행들이 영업 실적이 상당히 선방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좀 채용 규모 면에서도 좀 올해 채용 규모가 좀 늘지 않을지 학생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채용 계획에 대해서 먼저 하나은행 이보람 차장님께서 먼저 좀 말씀을 좀 해주겠습니다. 여러 언론에서도 나오지만은 금융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는 크게 변동이 없더라도 이 비중에서 공채보다는 사실 수시 채용의 비중이 좀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은행의 어떤 은행업, 영업점 상황을 이해하는 그런 인력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 방향은 수시 채용과 공채는 계속해서 병행해 나가는 방향이고요. 또 얼마 전에 저희 지역 인재 채용 지금 공채 이제 공고돼서 원서 접수 마감을 했고, 또 여러분들 특히 지금 대학교 4학년 분들 같은 경우는 경력 신입 분들한테 많이 이제 블라인드 때문에 좀 밀리는 경향이 좀 있어서 이런 분들께 좀 직업 체험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학예 인턴 곧 모집 실시하니까요. 많이 지원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하반기 공채도 실시를 하니까 여러분들 조금 지금 여러 가지 취업 준비를 어려우시겠지만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많은 좀 기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은행 김 차장님께서. 예, 우선은 가장 큰 변화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화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채용하는 부분이 좀 저희도 이제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영업점에서 주로 업무를 하시는 UB라고 하시는 유니버설 뱅커,
이 분들에 대해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ICT나 IB 쪽, 자본시장 쪽 이런 부분이 올해는 좀 확대될 걸로 예상되고 있어서 아마 채용 규모는 저희도 크게 예년 대비 변동사항은 없을 수 있겠지만 그 직군별로 채용하는 인원의 수는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금융 트렌드 중에 가장 큰 트렌드가 이제 디지털화라는 어떤 디지털에 대한 얘기가 가장 큰 트렌드인데, 그러다 보니 채용 과정에서 이제 디지털 인재들을 선호하는 각 금융기관들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인문계 학생들이 우리는 점점 더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IT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공대생들 많이 뽑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문계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디지털 역량을 갖추면 좋겠다라고 권하는 게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연합 김차장님부터. 우선 디지털 관련돼서 이제 저희 조직 같은 경우도 조직 내에서 조직 개편도 있고 해서 인력 수요가 사실상 많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채용 인원은 일정 부분 확대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원하는 디지털 쪽의 인재라는 부분이 당연히 일정 부분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그런 그 신입행원을 모집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디지털의 기본 이해 정도의 수준에 대한 저희는 검증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경력직 직원이 아닌 신입행원 채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가 직군에 대해서 전공을 따로 특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문계 학생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유불리가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그 하나은행 필기시험 그 공채 전형 보시면은 탑시트 비즈니스 영역을 따로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탑시트 비즈니스 영역을 지정한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사실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자 하는 면입니다. 디지털 소양을 평가를 하는데 어떤 툴을 평가하는지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한정적으로 공부할 내용을 저희가 그 홈페이지 상에 그 탑시트 홈페이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은행 전형에서 디지털 소양을 검증하기 위한 필기 전형에서는 내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긴장을 덜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이 저희가 이제 인문대생을 뽑아서 당장 디지털 개발을 시키진 않기 때문에 디지털 소양을 갖춘다는 생각으로 어떤 기획자의 마음으로 한번 좀 접근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채용 과정별 좀 궁금한 부분들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은행 채용은 자기소개서, 그리고 이제 필기, 그리고 면접, 일반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자기소개서부터 조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나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 그다음 두 번째는 인턴 경험을 꼭 해야 되느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떤 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경험, 인턴 경험 유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어떤 하나은행의 이보람 차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그 나이하고 성별은 저희가 철저하게 블라인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전혀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입행 결과를 봐도 나이대가 굉장히 이제 그 레인지가 넓거든요. 그래서 나이는 면접관들이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면접 중에 나이 관련 질문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돼 있으니까 나이는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인턴 경험인데, 인턴 경험은 반드시 하는 게 좋기는 합니다. 당연히 없는 것보다는 해당 본인이 하고자 하는 직무하고 연계된다면 좋긴 한데, 인턴 경험을 있고 없고를 따라서 저희가 그걸 점수화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그것은 면접 과정에서 어떤 경험적인 참고의 수치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인턴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을 좀 남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경험이 있다면 얼마든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이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인턴 경험은 있으면 좋겠지만은 없어도 충분히 다른 경험으로 커버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은행 김영학 차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경우도 사실 심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면접을 보시는 면접관들 모두 블라인드 면접으로 채용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나이에 대한 부분은 전혀 알 수가 없으시고요. 그리고 본인의 역량과 무관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이제 오픈하지도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알 수도 없는 부분이어서 나이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턴 경험이나 아니면 취업 외에 다른 경력인 부분도 사실 경험적인 측면으로서 본인이 커리어를 쌓는 부분인 거지, 인턴 경험의 유부나 이런 부분이 당락을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중고 신입들이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는, 어떻게 보면 예전과 달리 채용 시장이 유연해지다 보니까 일종의 어떤 파랑새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꿈을 쫓아서 회사를 옮기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면 실제로 이제 중고 신입의 자소서가 있고 아니면 그냥 소위 말하는 생짜 신입, 이제 졸업하는 신입의 자소서가 있고, 그런 경우에서 어떤 중고 신입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어떤 다른 어떤 기준점을 적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혹시 없나요? 저희가 그 아까 지금 하신 말씀이랑 굉장히 좀 똑같은 비슷한 어떤 느낌인데요. 저희가 그 블라인드 채용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이분이 졸업 이후에 뭐 몇 년이 지났다던가 아니면 나이가 어떻다던가 그걸 가지고 어떤 점수를 다르게 부여한다던가 이거 자체가 차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고요. 다만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분이 경력 신입이신지 아니면은 대학교 4학년생이신지 그거를 저희가 느낄 수는 있겠죠. 경력상으로 봐서. 하지만 그걸로 어떤 그 점수와의 어떤 고절을 낮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포인트는 남다르게 쓰시는 게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어떤 그 제가 자소서를 읽어보면 이제 광탈 자소서라 그래야 될까요? 읽다가 도저히 못 읽는 자소서가 있어요. 왜냐면은 수많은 자소서를 보기 때문에 한 뭐 5줄, 10줄 읽다 보면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런 문장들로 계속 나열되고 반복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자소서를 쓰시면 안 되고 정말 본인의 솔직한 스토리를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스토리텔링을 하는 식으로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다르게 쓰시라는 멘트를 꼭 제가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 그게 본인이 좀 서투르게 쓰거나 아니면은 뭐 아주 능숙하고 유려한 문장으로 쓰거나 그거는 크게 뭐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김 차장님도 그러면 어떤 채용 과정에서 그런 편견은 없다. 예, 그런 편견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자소서를 저희가 정말 다 읽어보기 때문에 읽다 보면 이제 지원자분들께서 가장 좀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본인이 생각하신 걸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질문과 맞는 답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물론 그거는 본인의 경험이나 이런 그 과거에 이제 업무했던 특히 어떤 해당 직무가 있다고 하면 그 직무 경력이 있을수록 조금 더 유리하게 좀 잘 쓰실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자소서를 통과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이거나 뭐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거나 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자소서에 있는 기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신다고 하면 그거는 경력이 있건 없건과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좀 남다르게 자소서를 쓰고, 그리고 이제 솔직하게 자기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동문서답보다는 좀 질문에 맞는 답 위주로 정확하게 써주는 것이, 오히려 막 경력을 내세우려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은행 같은 경우는 그 공채가 시작되면 상당히 많은 지원자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10,000명, 20,000명 이렇게 지원할 때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자소서를 다 읽으시나요? 네, 다 읽습니다. 네, 저희도 기본적으로 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분의 자소서를 복수의 심사자가 이제 같이 크로스 체킹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소서는 당연히 다 읽을 수밖에 없는 프로세스로 진행되어 있고요. 다 읽을 수밖에 없죠. 혹시 오탈자 같은 게 발견되면 어떻게 하시나요?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오탈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소서 안에 블라인드 항목에 대한 위반.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강남구 사람이다. 이런 멘트는 다 감점 처리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뭐 부모 직업이 갑자기 명기가 된다든지 출신 대학이 이름이 명기된다든지 그런 어떤 블라인드 항목이 명확한 것들은 다 감점 항목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읽는 시간도 지원자는 굉장히 많지만은 저희가 자소서도 읽지만은 그 자소서를 또 분석한 그 AI 데이터를 같이 보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더 판단을 더 명확하게 과거에 비해서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복수의 어떤 그 심사자가 읽는다고 할지라도 또 개인의 편견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객관화된 어떤 그 AI 평가 그 결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봤을 때 조금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민은행 채용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네. 다 읽어보시면 너무 힘들지 않나요? 작년 같은 경우 한 15,000명, 2,000명 정도, 2만 명 정도가 지원을 하셨는데 그 자소서를 다 읽는데 한 2주 정도에
시일이 소요가 됐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제 AI 관련돼서 이제 주요 키워드나 오탈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참고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AI에 대한 이런 부분이 아직 정합성이나 이런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선은 최소한 사람이 열심히 중복으로 계속 보는 부분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제로스를 쓰다 보면 분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한 항목에 1000자를 써라 하면 한 몇 자 정도를 쓰는 것이 가장 좀 적절한 수준일까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제로스를 읽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100%, 1000자가 100%다면 대충 몇 퍼센트 정도까지 써주는 것을 좀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나요? 당연히 저희는 꽉 다 채워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예, 읽을 게 어떤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은 어떤 그 글 쓰는 분량, 물론 뭐 퀄리티도 중요하지만은 분량 자체가 정성이고 열정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은 꽉 다 채워주시면은 베스트입니다. 김 차장님도.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서술형 있고 이제 약술형이 있는데 저희가 약술형과 서술형을 구분하고 약술형과 서술형에 대한 주제를 정하는 부분은 그 정도의 글자 수를 채워주시기를 원해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100%그 수준에 맞춰서는 적어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때까지 자소서 심사를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아주 좋은 자소서다라고 했던 사례가 어떻게 한 가지씩만 있으면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좋았던 자소서보다는 좀 이제 아쉬웠던 자소서들이 좀 있는데 제일 아쉬웠던 거는 이제 보통 은행권의 공채 시기나 수시 채용 시기가 비슷하다 보니까 국민은행을 지원하셨는데 뭐 하나은행에 꼭 합격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타까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보통 자기소개서를 처음 딱 보고 문항을 보고 그 자리에서 한 번에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항목을 확인하고 중간중간 저장을 하면서 진행을 하시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최종 제출 버튼을 안 누르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항목이 4개면 3개는 굉장히 잘 쓰셨는데 제일 밑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그래서 지원자분들께서도 잘 아시고 저희도 계속 최종 제출을 하시라고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한 번 정도는 입행하는 복과 그리고 그 자소서를 끝까지 제출하셨는지를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자소서를 말씀을 드리면 경력직이신 것 같지는 않고 자소서 내용을 봤을 때는 이제 대학교 4학년 학생이셨던 것 같은데 부동산 전공을 하셨던 분인가 봐요. 근데 저희가 다른 주제로 이렇게 5가지, 6가지 이렇게 자소서 항목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본인이 나아가고자 하는 부동산 금융의 방향하고 연계해가지고 한 개의 테마로 완전히 쭉 일관되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방향이 명확하고 그리고 그 다양한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하고 자신의 비전을 어떻게 연계시키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정말로 남달랐다고 좀 하는 자소서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기본적으로 그 면접관님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것은 자기소개서는 솔직하게 쓰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쓰고 그리고 질문에 맞는 답을 항상 정확하게 하시고 이런 부분들로서 지원자분들이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복붙을 하더라도 가급적 복붙은 권하지 않지만 오탈자, 은행 이름 이런 것은 꼭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필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기 전형과 관련해서 사실 2016년도, 17년도까지는 은행들이 일부 은행들이 이제 논술 시험을 봤는데 이제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제 논술 시험을 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융상식, 그다음 뭐 금융경제 그리고 NCS, 인적성 이런 식으로 시험을 보는데 이 시험 볼 때 시험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인사 담당자로서 좀 조언을 할 게 있다라고 하시면 어떤 부분을 좀 조언을 해주시고 싶은지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그 감독분들 계시고 제가 이제 쭉 돌면서 필기 시험장을 보면요, 다 은행 지원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이제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똑똑한 분들이라서 능력은 다 있으신 것 같은데 너무 준비를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문제 자체를 보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꼭 사서 보지는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통상적으로 보는 경제경영 상식이나 NCS의 어떤 문제 유형들은 어느 정도 숙지를 하셔야지 본인이 당황하지 않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뭐 탑시트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탑시트 홈페이지에 가셔서 꼭 한번 문제를 좀 숙지하고 보시는 게 좋겠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은행 필기도 까다롭기로 또 유명한 은행이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이제 그 NCS에 있는 직업 기초 능력 외에 금융 영업 부분하고 디지털 부분 활용 능력을 추가로 그 문제를 한번 제출을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내가 사전에 공부를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문의가 많이 있으셨는데,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유형은 NCS에 있는 유형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유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거나 기초적으로 이해를 필요한 능력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처음 출제되니까 이거 좀 당황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셨는데, 뭐 저희 쪽에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피드백이 온 거는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있을 법한 일들을 문제로 봐서 좋았다라는 피드백도 있었던 반면, 이렇게 이제 사전에 이거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나 이런 사전 내용이 별로 좀 적어서 좀 아쉬웠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사전에 문제 해결 능력이나, 그러니까 은행에서 필기 시험에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금융권의 깊은 지식을 원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NCS나 이런 기존에 나와 있는 필기 시험에 대해서 그래도 사전에 어느 정도 한번 예습은 하고 가시는 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그 최근 몇몇 은행들은 이제 논술 시험을 부활하는 추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은행 같은 경우는 필기 시험을 보고 면접에 가서 다시 이제 논술 시험을 친다라든지, 그런 어떤 시험의 어떤 유형의 변화가 있는데, 한동안은 그 두 은행 모두 어떤 시험 유형의 변화가 계획되어 있지는 않으신 거죠? 예, 저희가 이제 탑시트를 도입한 지가 지금 이제 2년 정도 돼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특별한 아직 뭐 올해는 뭐 여러분들 당황하실 만큼 변화가 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셨던 대로 하시면은 뭐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은행 필기도 하던 대로 네. 변화가 없습니다. 필기랑은 이제 동떨어져서 학생들이 이제 자격증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격증 준비하면서도 약간 부담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면접의 얘기긴 합니다만 필기도 연결이 되니까요. 자격증을 땄는데 이 부분을 물어봤는데 답을 못한다거나 틀린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격증을 딴 부분이 공부한 지 너무 오래돼서 잊어먹었어요. 뭐 이러면서 되게 준비하는데 힘들어하는데, 만약에 그런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격증과 연계돼서 면접이라든지 이것은 필기에서 특히 면접 같은데 틀렸다, 뭐 자격증 있는데 모르더라, 이런 부분들도 좀 감점의 요인이 되나요? 우선은 그 자격증에 대해서 면접관이 여쭤봤는데 이제 틀릴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보다는 훨씬 나으신 거고, 왜냐면 어떤 해당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해봤고 당장 지금 좀 잊었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리커버리 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없는 것보다는 반드시 있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자격증을 따야 하는지 문의가 되게 많으세요. 저는 꼭 한번 드리는 말씀이, 본인이 은행권을 지원을 하시면 시중은행 최근 3년 동안 채용 공고문 다 출력하셔가지고요. 거기에 그 우대하는 자격증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능하신 거 하시면 됩니다. 네. 혹시 조금 깊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자격증 중에서 이제 우대 자격증이 CDCS 자격증이라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면접에 가서 보면 앞으로 은행은 신용장 거래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걸 왜 땄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면접관들이 생각할 때 좀 유망한 자격증, 뭐 공부를 학생들이 이런 자격증이 좀 더 미래 전망성이 있다라는 자격증과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최근 과거 10년을 비교해 보시면 뭐 가죽했지만은 아마 모든 은행에서 데이터 관련 자격증이 아마 우대로 처음 들어가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CDCS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자격증입니다. 왜냐면은 신용장 거래가 준다고는 하지만 외환거래, 수출입거래가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반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자격증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최근 3년, 5년 어떤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의 트렌드를 보시면은 반드시 보실 겁니다. 성향이. 그래서
데이터, 디지털, IT 쪽 자격증이 점점 우대가 강해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자격증들은 점점 없어지고 있구나. 그런 것도 좀 보시면은 충분히 방향 잡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김명갑 차장님께서는 예, 저희 같은 경우도 우선은 기본적으로 자격증이라는 부분은 가지고 계신 게 훨씬 더 나으실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공고에는 해당 직무 관련된 자격증에 대해서 그 우대하고 있다는 부분에 자격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IT 같은 분야 쪽에는 한 30개 정도의 자격증을 다 명시해서 우대한다고 이제 나와 있고, 데이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8개 정도 우대하는 부분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꼭 필수로 있어야 지원을 되거나 뭐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만약에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해당 자격증을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물론 자격증이 없으셔도 합격이 안 되시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고 없고에 너무 또 그렇다고 이제 그거에 몰두하시는 것보다는 준비하실 수 있을 때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면접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접까지 온 학생들은 상당히 긴장을 하기 마련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렵게 자소서, 이제 필기까지 통과한 상태다 보니까 간절함이 더 커졌고, 그래서 간절한 만큼 또 실수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면접인 것 같습니다. 혹시 두 면접관 분께서는 어떤 처음 학생들을 봤을 때 어떤 부분들을 좀 면접장에서 첫 인상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어떤 부분들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우선은 제가 짧게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저희 HR 부서의 채용을 담당하는 팀에서는 면접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은행 차장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직자들 위주의 어떤 면접관들이 들어오는 건가요? 현재 추세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직무 관련된 부서의 이제 팀장급 이상이거나 부장급들 혹은 임원분, 그리고 해당 관련된 외부 전문가 한 분 해서 통상적으로 면접은 한 3인 의 면접관이 진행을 하십니다. 인사부에서 이제 주로 진행을 하거나 기획을 하거나. 예, 저희는 이제 기획하고 이제 진행을. 그런 식으로 하고. 하나은행은 어떤 건가요? 저희도 기본적으로 면접관 구성은 우리 공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점장님 분들이시나 아니면 임원분들께서 하시고, 채용 담당자는 사실 그날 뭐 채용 진행하느라 바빠서 하진 않지만은 저희가 경험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이제 면접관님들께 여쭤보고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이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 어떤 멋진 스타일이나 무슨 세련된 복장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긴장하는 것도 뭐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커도 되고 작아도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면접관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차분함,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간절함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면접장에 오시면은 본인의 긴장을 본인이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암기를 많이 해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면접관이 A, B, C라는 질문을 해도 본인이 암기한 범주 안에서 답변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동문서답이 오가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차분한 마음으로 면접관 얘기를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좀 천천히 작게 말해도 충분히 괜찮다는 걸 좀 포인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면접 복장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몇몇 은행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정장이 아니고 자율복을 입고 와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지원자들이 더 혼선을 겪는 것 같아요. 이게 자율복을 입으라는 건지 정장을 입으라는 건지, 그럼 자율복이면 어느 정도까지 입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자분들이 그날 하루 온전히 자신이 준비한 것을 펼치기에 사실 너무나 긴장되는 순간이거든요. 은행권 면접은 이게 종일 면접장에 계시긴 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개인한테 주어지는 면접의 시간은 합치면 뭐 1시간, 2시간이 잘 되지 않을 거예요. 한 2시간 좀 넘을 것 같은데요. 여러 전형의 면접을 거치면서 긴장한 상태인데 거기에 또 복장까지 저희가 요구드리는 게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좀 그래서 저희는 그냥 계속 정장으로 가고 있고요. 올해도 계속 정장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은행 지원하실 때는 그냥 복장 걱정하지 마시고 정장 입고 오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저희도 복장은 정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정장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 정장 내에서 좀 튀는 정장을 입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있으신데, 그래도 거의 99% 이상은 다
생각하시는 그런 정장들을 입고 다 참석을 하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자, 크게 보면 튀는 스타일도 있고, 그죠? 지원자들이 모범적인 스타일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두 분 중에서, 두 유형 중에서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마음이 가시는 경우나 이런 게 좀 있으셨나요? 개인적으로 조직 측면에서 아니면. 저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튈 것 같은 분인데 얌전하게 하시는 건 안 좋고요. 얌전하신 분인데 튀게 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보여주시는 게 베스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얌전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튀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그냥 자기 자신을 좀 말씀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학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장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상식선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시면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인상 자체는 눈이 한 번 더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튀는 복장이 있으신 분한테. 근데 제가 이제 공채 부분은 아니지만 다른 전형의 면접을 가끔 옆에서 지켜보거나 들어가 보면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복장과 무관하게 아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그 면접관과 소통을 하시는 분이 결국 최종적으로 좀 고득점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너무 특이한 스타일이 아니시라고 하면 복장이 크게 좌우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면접을 보시다가 만약 거짓말이 발견이 되면 어떻게 하시나요? 예를 들면 지원자들이 잘 보려고 하다 보면 면접장에서 본의 아니게 좀 과장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만약에 보였다 그러면 이제 보통 어떻게 처리를 하시죠? 뭐 현장에서 저희가 지원자분들에게 어떤 지적을 할 수는 당연히 없는 거고요. 진솔되지 못한 면접을 보셨다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점수가 낮겠죠. 네, 당연히 낮은 겁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예. 무조건 안 된다.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 항상 면접은 진솔하게 보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은 어떤 면접관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면접을 떠나서 이제 좀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시 채용으로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거의 수시 채용 쪽으로 지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수시 채용으로 함으로써 얻게 되는 어떤 인재 채용 과정에서 본인 은행 측면에서도 좋은 것도 있겠지만 지원자들 측면에서도 좀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준비만 되면 언제든지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어떤 제도의 변화가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계속 공채 위주로 다시 좀 회귀할 가능성도 있나요? 아마도 수직 채용 비율이 조금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직 채용이라 하면 원하는 직무, 은행에서 원하는 직무에 원하는 인재를 원하는 시기에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공채로 간다고 했을 때는 1년에 한 번 혹은 이 시점을 기다려서 지원자도 기다려야 되고 은행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ICT 부분이나 특정한 사업이나 비즈니스가 새로 시작돼서 바로 사람을 투입해야 된다거나, 근데 적합한 인재가 은행 내에 없을 수 있는 부분이 요즘에는 점점 새로운 직무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시 채용 부분이 계속 확대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뭐 이미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새 디지털 금융이 결국 큰 대세다 보니까 은행을 지원하는 지원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앞으로 은행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 내가 막상 취직하고 나서 어떤 은행이 좀 더 디지털화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자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은행업이 없어진, 그러니까 은행업의 전망에 대한 조언을 말씀하시는 예, 그러니까 거죠? 지원자들 입장에서 불안하니까 은행에 지원하면 앞으로 젊은 나이에 나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들이 있더라고요. 은행이 디지털화가 가속하게 되는 이유는 안 없어지기 위해서니까요. 네, 회사의 형태가 금융업의 본질은 사실은 바뀌지 않고, 저희가 소위 말해서 이제 뭐 한국보다 십수년 앞서 있는 여러 어떤 선진 어떤 국의 어떤 금융사들, 뭐 특정 나라 말할 수 없지만은 뭐 그런 나라들의 보면은 오히려 그 은행업의 형태만 변하고 오히려 디지털화가 되면서 좀 고도화될 수 있는 부분은 훨씬 더 고도화되고 전문화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역의 어떤 전환, 그리고 형태의 전환만 있을 뿐이지 금융업의 본질, 은행업의 본질은 사실은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국민은행도 그 부분은 마찬가지로 김 차장님께서도
걸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학생들이 불안한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취직도 안 된 상태인데 취직 이후에 이제 나가야 될 것을 고민을 미리 하는 그런 학생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민회 같은 경우도 현재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직도 개편하고 있고 디지털에 맞춰서 사실 이제 예전에 뭐 IT와 현업이 분리돼 있었다면 이거를 어느 정도 이제 같이 융합해서 하는 디지털에 맞춰서 선도할 수 있는 입장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인재도 투입하고 있고 계속 이제 전략도 세우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뭐 현재 입장에서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우선은 본인 현재 디지털 관련돼서의 저희가 뭐 이렇게 원하는 요구 역량 자체가 전문가 수준의 역량을 원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이해만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은행에 오셔서 은행에서 내부적인 연수와 교육을 통해서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이제 은행 자체의 업무라는 게 뭐 현재는 영업분도 많이 축소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은행 내부적으로는 또 그거에 맞게끔 현재 상황에 맞게끔 내부적으로 또 전략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지원자들 그리고 사회적 풍토는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어떤 풍토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워라밸과 관련해서 물론 저희가 이제 예전에 은행을 다닐 때는 상당히 야근도 많이 했고 그리고 늦게까지 일하거나 또 회식 문화도 많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어떤 워라밸이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워라밸과 관련해서 어떤 결국은 지원자들은 복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한 것도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각 은행들이 어떤 자랑할 만한 내세울 만한 어떤 복지라든지 뭐 인사 연수제도 같은 게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선 뭐 워라밸을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야근을 하시고 싶어도 18시간 되면 컴퓨터 꺼져버립니다. 모든 컴퓨터 꺼져버리기 때문에 굳이 야근을 해야 되면은 뭐 영업점장이 별도 승인을 받아서 야근을 해야 되고 야근을 하면은 그 다음날 야근한 만큼 휴가가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또 쉴 수밖에 없는 구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여러분들 워라밸은 보장이 확실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은행은 모든 은행들이 다 복지가 참 다 좋습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은행은 복지가 좋았기 때문에 다 좋은 와중에 하나은행이 조금 다른 은행하고 다르게 하나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입행하시면 가장 만족이 높으실 게 저희가 월 15만 원 한도 내에서 체력 단련비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월 15만 원이면은 뭐 1년에 100만 원 이상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연초에 뭐 골프나 헬스, 피트니스 다 뭐 요가 이런 거 끊으셔가지고 거의 운동 비용은 은행에서 다 제공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은행 오시면은 건강 관리는 공짜로 하신다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연수제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디지털 쪽하고 글로벌 쪽 연수가 굉장히 활성화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 이제 OJT를 3개월, 6개월씩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다음에 MBA를 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저 또한 은행에서 지원 받아서 또 상해에서 MBA를 또 다녀온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CDP 안에 DT 유니버시티라고 레벨 과정이 다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더 원하시면은 카이스트에 가서 더 추가적인 전문성 또 키울 수가 있으시니까요. 그 정도가 저희 쪽에 특색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김명각 차장님께서 우선은 가장 크게 변한 건 이제 주 52시간 시행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근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리고 하시면 그거는 이제 금전적으로 보상이 되거나 휴가로 보상이 되거나 보상이 되는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이 되게 늦게까지 야근한다 이런 또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계획하에 조절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국민은행 복지는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 내 복지들이 거의 다 비슷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 부분은 뭐 다른 은행 대비해서 뭐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거나 뒤지거나 하는 부분은 없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뭐 월 이제 가족사랑 카드라고 해서 금전적으로 이제 좀 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워라밸 관련해서 중요한 거는 우선은 그 마련되어 있는 복지 제도를 그래도 요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어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내가 이걸 써도 되나? 라는 이제 분위기가 이미 좀 한 단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가 정착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복지들을 다 누릴 수 있으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원자분들, 그러니까 국민은행에 지원하시는 분, 그리고 어떤 하나은행에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응원의 말씀을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어떤 말씀을 남기고 싶으신지. 네, 제가 지금 이제 몇 년째 그 코로나 때문에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은 그 채용 설명 현장에서 직접 뵐 때도 그렇고 오가면서 면접장에서 뵐 때 여러분들 직접 뵈면은 얼마나 좀 힘들게 오셨고 지금 여러분들 심정이 얼마나 좀 어렵고 정말 끝이 안 보이는 터널 속에 계신지 간접적으로나마 많이 느끼고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아픕니다. 여러분들 취업은 어차피 10군데 회사를 붙어도요 한 군데밖에 입사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취업은 1승이다 이 생각 꼭 하시고 1승을 위해서 힘드시겠지만은 좀 최선을 다해주시고 그런 여러분들의 간절한 꿈을 이루는 공간이 저희 하나은행이라면 저희가 영광으로 생각하고 꼭 모시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파이팅하시고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장님부터. 우선은 지원자분들께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에는 수시 채용도 많아지고 지원 부문도 계속 세분화되기 때문에 내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우선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해당 분야에서 필요한 역량이 있을 텐데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혹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깊게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 대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두 곳의 인사 담당자 두 분을 모시고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코로나라서 취업 준비하시는데 더 힘들고 더 짜증도 많이 나시겠지만 이번 강연 그리고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취업 준비 잘 하시고 아까 하나은행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꼭 1승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